유동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얘기하려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넘어왔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부채금융, 지분금융을 구분할 때 MPTS라고 하는 것은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MBB, B자 돌림들, MBB는 소위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와 같이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조신T 지분금융이라고 했었고요. TTT 여기는 위치 할 때 T하고요. 그 다음에 MPTS 할 때 T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자, 근데 MPTS나 MBB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요. 시험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져요.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 저당채권, 이체증권, MPTS 저는 외웠어요. 근데 약간 표현을 달리할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원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보자. 2차 과목 민법 할 때 한 번쯤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할 텐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뭐죠? 했을 때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금융기관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출해 주고요. 이 사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거에 대비해서 뭐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게 되죠. 갑을 이름하여 저당권 설정자라고 봤습니다. 금융기관을 저당권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당권자와 저당 설정자,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이런 말 하나하나가 버거워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은행의 자본금이 뭐 10억이다 라고 전제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 명을 대출해 주다 보면 자본금이 부족해지잖아. 근데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저당권을 사고 팔아서 자금을 융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자라는 식의 논리 구조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 용어에 관한 부분 쉬운 거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 시장에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는 거 이걸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해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죠. 이 사람과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 이걸 우리가 저당 1차 저당 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기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저당권을 일정한 요건에서 팔게 됩니다.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2차 저당 시장. 저당 대출 기관, 금융기관이 되겠죠. 이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유치찬란한 얘기지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을 비교하는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건 내주면 감사하지. 그렇다 치고 저당의 유동화, 저당 증권의 종류를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MBB와 MPTS라고 하는 두 가지를 MBB는 부채금융이고 그 다음에 MPTS는 지분금융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MBB, MPTS가 저당 증권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당 채권, 담보채권, MBB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돈을 땡기는 겁니다. 발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을 얘기합니다. 자, 이 발행기관이 저당 대출의 소유권 또는 저당 풀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을 보유한 채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하는 주택 저당증권. 더럽게 어렵네요. 핵심 이슈는 저당권 자체는 누가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요거 담보로 나한테 돈을 좀 융통을 해달라 라고 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MBB,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렵네요. 포인트는요, 위험이에요. 발행기관이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그냥 돈 투자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해서 금융기관에 받을 뭐 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금액 등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금융기관이 그 각종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시장금리가 급등한다. 근데 대출자, 차입자한테는 낮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이런 위험 누가? 발행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하는 거, 대출해주면 그건 이자를 꾸준히 내야 되는데 갑자기 차입자가 갚아버린다. 이걸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채무 불이행 위험, 원리금의 납입 연체 위험 등은 모두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MBB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BB는 금융기관이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쓸데없이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저당채권 이거 할 필요 없어. 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MBB 이렇게 연결 좋고요. 그래서 부채금융이라는 얘기를 MBB는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어요. 설령 차입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일정한 이익을 배분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MBB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MPTS라고 하는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발행기관이 저당대출의 소유권 또 현금 흐름에 관한 지분권 등을 모두 투자자에게 통째로 팔아버리는 형태의 주택저당증권을 MPTS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MBB 같은 경우는 발행기관,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부담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MPTS는요, 투자자가 각종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바로 뭐라 부른다? MPTS, 저당증권, 저당채권 이체증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말 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저당채권 이체증권 이것도 더럽게 어렵고 MBB와 MPTS는 더 어렵습니다. 이걸 뚫어져라 쳐다본다 한들 해결책이 안 나와요. 왜? 교재를 편집한 저도 잘 모를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MBB, BBB, 뱅크, 은행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MBB. 그러면 MPTS는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뭐야? 투자자의 T. 지금 속으로 비웃을 거야 아마. 겁나 없어 보이게.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서 MPTS에서 원문을 봐. 뭐 그래 보시던가. MPTS 투자자, MBB B. 위험을 부담하는 숫자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면 겁나 빨라요. 그래서 MBB 뱅크 은행에서는 저당채권 담보부채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부담하게 될 테고 MPTS에서는 투자자가 각종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 더 있어요. 다계층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예, MBB와 MPTS의 혼합형 증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채권 담보부채권과 저당채권 이체증권의 혼합형 주택저당증권. 모르겠지. MBB, MPTS도 모르겠는데 그걸 혼합까지 했대. 그럼 시험 준비를 해야 되죠. 발행기관이 저당 집합물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지를 담보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다계층
저당증권 또는 CMO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식하게 공부할 때 MBB, BBBBB 이렇게 외웠고 투자자 TTT 이렇게 외웠어. 근데 망할 CMO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C 다양화의 디귿, 다계층의 디귿 이렇게 외우십시다.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이 주택 저당증권의 종류를 가지고 15년 동안 답을 한 번 뽑았어요. 나와도 답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시험지문 5개를 다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문제 답을 맞춰가는 게 여러분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셔야 됩니다. 다시 갑시다. MBB, 뱅크, MPTS, 투자자, T, 그 다음에 다계층 저당증권, CMO 다양화 이렇게 가십시다. 이제 자꾸 이걸 뛰어넘는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당증권의 종류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잘 안 내. 왜? 길잖아. 더럽게 길잖아. 그러니까 포인트, 이것의 의미만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안 내도 다 틀려요. 전국의 80% 정도 되는 수험생 1차만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걸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쳐 읽어봐. 그러니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당의 유동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합격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제일 버거운 것이 저당증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BB, 뱅크, MPT에서 투자자, CMO, 다양화 이렇게 C, D가 비슷해 보이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주로 이제 저당증권의 종류를 많이 외우시는데 생활의 보탬이 안 되더라. 첫 번째 외워지지가 않아. 두 번째 외워봤자 거의 출제가 안 돼.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 저당 유동화의 효력이랄까요? 이거 왜 이 지랄을 하느냐?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검토할 주제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는요, 소위 BIS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의 일종인데요. 특히 이제 IMF 시절에 자기자본 비율, IMF라는 기구에서 각 은행에 대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올리라고 강압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을 다 털어내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은행에 대출을 더 이상 해줄 돈이 없는, 다 대출해줘도 대출해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대출 채권 매각을 통해서 자기자본 비율 또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이 확대가 된다. 금융기관의 장점, 이익이 있죠. 그냥 종이 쪼가리로 저당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자인가요? 투자자도 그냥 대출해준 보다 유리합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이런 저당증권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보증해 준다잖아. 보증해 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차입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은행에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편하겠죠. 또는 저당 설정을 통한 차입금, 대출 금액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저당 시장의 분류라든가 저당 유동화 효율 이런 게 오히려 중요한 쟁점이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MBB, MPTS, CMO 물론 여기 이제 지문에 그게 나와요. MPTB도 뭐 한번 나오는데 약속하십시다. 자꾸 오버하지 마실 것. 20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지문을 갖고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무난한 거 가지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란 것은 그들 중에 관계를 갖고 쇼부를 치는 거거든요. 주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 몇 개 키워드 정확하게 외우는 게
논의 포인트. 자, 이 정도가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이 됩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우면 안 됐고 쉬우면 다행이다.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키워드를 외워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 살펴드렸고요. 자, 잠시 끊었다가 이제 바로 가서 볼까요?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제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에서 주택연금제도는 시험 출제 비중을 보면 10년 동안 지문 한 두세 개 정도 구성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답이 돼. 해서 이 저당권 얘기와 비교되는 개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삽니다. 주택을 사서 돈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는 거. 이게 소위 이름하여 저당이라는 개념이죠.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 내 돈 갖고 집 못 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담보를 내놓고 대출 받는 방식을 저당이라 부릅니다. 이게 사기 전에 있는 개념이 저당.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X주택을 샀습니다. 산 후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금융기관에 저당권, 나중에 학교는 민법 파트 공부하겠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요렇게 하면 되고, 산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받습니다. 보통 대출은 한 번에 받잖아요. 생활비는 나눠서 받잖아요. 이 제도를 가리켜서 역저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주택연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일시불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매달 조금씩 받아가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은행에서 경매 붙여가지고 그 채권을 회수해가는 방식, 이걸 이름하여 주택연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주택연금 제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이 관련한 논의의 쟁점 포인트는 뭐냐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안 쓴다 이거야. 돈을 안 써.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식당 차리고 해서 가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쓰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젊은 사람이 가게가 망하잖아. 근데 일본에서 왜 돈을 안 쓰냐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안 써. 주택은 10억, 20억 가치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연세 드신 분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한테 생활비를 지급을 하자. 그래서 돈이 좀 돌게 하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주택연금 제도가 되게 됩니다. 가끔 그 댓글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기억이 나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쭉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 썼습니다. 이 문재인 쓰레기 같은 이 정권이, 좌파 정권이 이제는 노인들 집까지 빨아먹으려고 한다. 서글픈 일이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주택연금 제도는 벌써 15년 정도 지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산,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 집도 않고 어렵게 살고 돈이 안 돌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쓰시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마음껏 쓰시라. 애 새끼들한테 물려줘서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활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주택연금 제도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마무시한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주택연금에 많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이 기구에다가 이 사람을
설정 구조로 해서 120% 범위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최근 시험 문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근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중간에 생활비 받아 쓰시다가 복권 당첨되면 돈 갚고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치고 이게 유치찰나는 제일 첫 번째 명제가 시험 문제, 내용상 첫 번째 명제가 최근 시험 문제 답이 됐어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생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하고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받으러 가야 되죠. 어디?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요거 근저당권 설정한 걸 담보로 해서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에서 주택연금, 생활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상환. 복권 당첨됐습니다. 예, 상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중도 상환 수수료 등에 관한 제도.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할 필요 없고요. 언제든지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큰 특혜죠.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두 번째 이슈 구상권.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산 가치가 5억짜리인데 생활비를 받아 쓰다 보니까 너무 100년 해로하신 거야. 마음 편하니까 생활비 걱정 없이 푹 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6억쯤 써버렸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상속인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무리 많이 써도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초반에 이걸로 끝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로 끝내버려요. 근데 별의별 인간들이 다 생겨. 갑이라는 인간이 어차피 다 써도 아무리 많이 써도 오랫동안 즐겁게 살아도 오래 살아서 많이 쓰더라도 자녀들한테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자, 먼저 사망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상속인들이 뭘 안 해? 사망신고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연금 지배를 10년, 20년 더 받아먹은 경우 있을 겁니다.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고의돈 중단 과실 등으로 해서 이 담보주택 자체가 훼손, 멸실이 된 경우 있습니다.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할 수 없다. 원칙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험 문제는 이것 중에 하나를 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라고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끝.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 받은 다음에 중도 상환할 때 처음에 나왔던 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정산할 수 있다는 쟁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외에도 몇 개 있어요. 세금 같은 거 안 내는 경우 있어. 세법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그때도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사시다가 생활비 많이 쓰고 돌아가셨다. 이건 구상권 행사 안 하지만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떻다? 상속인 등에 대해서 바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당의 유동화 얘기랑 같이 묶어서 주택연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